1990년 5월 26일 메모리얼 데이 주말 아침, 미국 플로리다 웰링턴에 사는 21살의 존은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이클은 볼일을 보기 위해 외출 중이었고, 어머니 마를리는 조와 친구들에게 줄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오전 10시 무렵 존은 집 앞에 흰색 크라이슬러 레바론이 주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마를린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있던 조와 친구들 역시 방문자가 누구인지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꽃바구니와 풍선 2개를 들고 있던 광대였죠. 마를린은 꽃바구니가 이쁘다고 말하며 광대에게 다가갔고 무슨 이벤트인가? 라고 생각한 조는 유심히 광대를 관찰했습니다. 오렌지색 가발에 붉은 코, 하얀색 얼굴 화장에 붉은 입술을 칠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의 광대였습니다. 광대는 웃으며 꽃다발과 풍선을 건넸고 마를린 역시 웃으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울린 2발의 총성과 함께 마를린은 쓰러졌고 광대는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1972년에 마이클과 결혼해 2아이를 낳았던 마를린은 남편과 함께 자동차 대여점 사업 및 부동산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주마와 개인 비행기를 소유할 정도로 사업에 성공하며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들. 아이들 역시 올곧게 자라나며 그들의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1988년에 22살이었던 장남 존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때부터 마이클과 마를린은 사소한 이유에도 다툼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장남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서서히 멀어져 가기 시작한 마이클과 마를린. 그런 상태에서 마이클은 결국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1990년에 그는 부하 직원인 실라와 바람을 피웠고 이를 눈치채고 따지는 마를린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마를린은 마이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그는 마음대로 하라며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실라를 들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990년 5월 26일에 마를린은 광대에게 총격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차남 존은 광대의 뒤를 쫓으며 욕설을 퍼부었는데 그것에 반응해 뒤를 돌아본 광대의 눈은 어두운 갈색이었다고 합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웃들이 모여들자 광대는 곧바로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를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흰색 크라이슬러 레바론을 추적하는 한편 광대 분장과 꽃바구니, 풍선을 파는 가게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의상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으로부터 이틀 전에 왔던 손님이 광대 분장을 사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경찰. 직원은 그날 갈색의 긴 머리를 가진 젊은 여성이 다급하게 광대 의상을 찾았는데 그녀의 눈동자가 어두운 갈색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범인의 눈을 봤던 조의 증언과 일치하는 어두운 갈색 눈동자. 경찰은 여러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중에 일치하는 이가 있는지 물었고 잠시 사진을 살펴보던 직원은 한 사진을 가리키며 그녀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가리킨 사진의 주인공은 마이클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실라였죠. 경찰은 왜 실라의 사진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건 발생 3시간 뒤 걸려온 익명의 신고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싫어했던 익명의 제보자는 마이클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며 실라의 이름까지 거론했던 것입니다. 조사 결과 마이클이 실라와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마를린과 이혼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 그날 마이클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기에 일단 보류됐지만 광대 의상을 팔았던 직원의 증언으로 실라는 유력 용의자가 됐습니다. 의상가게 근처에 있던 슈퍼마켓 직원도 범행 당일 실라가 꽃바구니와 풍선을 사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가게들은 실라가 사는 아파트로부터 1.5km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위치에 있었죠. 5월 30일에 인근 로얄팜 해변의 윈 딕시에서 범행에 사용된 차가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광대 가발에는 오렌지색 섬유와 갈색 머리카락이 남아있었고 앞좌석에서는 광대 의상을 구입한 가게 영수증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 증거가 실라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기에 경찰은 그녀의 아파트를 수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오렌지색 섬유가 발견됐지만 그것 말고는 광대 의상이나 범행에 사용된 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이 가게에서 그러한 물건들을 샀다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신라와 별거 중인 남편은 그녀가 권총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이 이를 물어보자 그녀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잃어버렸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집에서 건진 것은 없었기에 차에서 발견된 갈색 머리카락과 오렌지색 섬유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쉴라의 머리카락과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갈색 머리카락이 유사하다는 법의학적 결과가 나왔지만 당시 DNA 기술로는 이 둘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어내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가 마이클이 운영하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도난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차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한 커플이 마이클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차를 빌렸는데 직원의 실수로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그 차는 흰색 크라이슬러 레바론, 범행에 사용된 차와 동일한 종류였죠. 이를 전해 들은 직원은 차 열쇠를 차 안에 두고 가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차는 도둑 맞았습니다. 경찰은 마이클이 마릴린과의 이혼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그런 그가 신라를 꼬드겨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클의 자동차 대리점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기에 우선 경찰은 주행 기록계 변조,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1992년에 그는 사기 혐의로 9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뒤 1997년 12월 31일에 출소했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마를린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2002년에 마이클은 실러와 결혼하며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체포되지 않았다며 웃음 지었을지 모르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4년 만에 수사가 재개된 마를린의 사건. FBI까지 참여한 이 수사에 검찰은 범인을 꼭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2017년 9월 26일에 실라를 7살인죄로 체포했습니다. DNA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범인의 DNA와 그녀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기에 이뤄낸 성과였죠. 그녀가 체포됐을 때 한 질문은 남편이 체포됐나요? 였다고 합니다. 실라가 체포된 후 존 모란 주니어라는 남성이 1996년에 사망한 아버지가 유언으로 했던 말이 있다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과거 존과 그의 아버지 시니어는 마이클이 운영하는 자동차 대여점에서 주행 기록계를 조작하는 일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존의 주장에 따르면 그날 실라는 윈 딕시의 범행에 사용한 차를 놔두고 두 번째 차를 이용해 인근 운하로 향했다고 합니다. 운하에 도착한 그녀는 차와 함께 강대 유산과 총을 운하에 버렸고 당시 이를 도왔던 이가 자신의 아버지 시니어였다는 것이 존의 주장이었습니다. 존이 말했던 운하에서 1982년형 아우디와 파란색, 빨간색 천 조각 등이 발견됐지만 이는 범행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건이라 결론 내려졌습니다. 마이클도 체포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실라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실라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들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그녀에게 죗값을 받게 하겠다는 다짐을 굳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마이클 역시 범행에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고 있지만 실라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그를 법정에 끌어들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그녀의 재판은 코로나로 인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재판이 진행돼 마를린과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만한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